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초명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천왕성과 명왕성이 만약 일찍 발견됐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음양오행론이 아니고 음양칠행론이나 팔행론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도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아침 그 유명한 물리학자 선생님의 조찬회 때 이런 내용을 좀 듣게 되셨나봐요.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오행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은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았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런 행성들이 발견이 됐다면 명왕성은 물론 행성에서 퇴출이 됐죠. 근데 이런 행성들이 발견이 됐다면 음양칠행론이나 음양팔행론이 됐을 거다. 그래서 음양오행론은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행성들이 여기 들어있죠. 근데 과연 그 당시에 고대 중국에서 천왕성이나 해왕성, 명왕성이 발견이 됐다면 음양칠행론이나 팔행론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그리 높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음양오행론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의 변화 과정이나 또는 세상 만물의 어떤 작용 원리? 이런 거를 관찰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이론인 거고요. 단순히 목성, 화성, 금성, 수성 이런 거를 보고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음양오행론에 대해서 제가 다 아시지만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주 만물을 이루는 기운으로 본 거죠. 우리 조상들은. 동양에서는 음양을 모든 세상 변화의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서로 막 대립을 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바라보는데 음이라고 하면 이제 어둡고 차갑고 또는 정적이고 또는 아래로 하강하는 기운이라고 한다면 여성적인 기운이라고도 했죠. 음하고 양은요 서로 대립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음을 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양을 땅이라고 하면요 음은 뭐가 될까요? 지하가 됩니다. 지하. 그러니까 음과 양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그래서 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둠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밝고 차가운 게 아니고 뜨겁고 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상승하는 기운이고 남성적인 기운으로 우리가 이해를 다 하고 있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서로 변화하고 막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과 양이요 한자를 보면 아실 수 있지만 옛날의 선인들은 태양이 떴다가 치네, 달이 떴다가 치네, 낮과 밤이 여기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네, 이걸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음양의 개념을 확립하는 근간이 됐습니다. 여기 음양에서 그 다음에 오행으로 확장이 됐는데요. 오행도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굳이 한번 덧붙일게요. 오행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목오행은 나무일까요? 아닐까요? 화오행은 불일까요? 아닐까요? 토오행은 땅일까요? 아닐까요? 금오행은 바위일까요? 또는 금속일까요? 수오행은 물일까요? 이상하죠? 제 질문이. 목오행은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오행은 운동성입니다. 오행은 운동성.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행은 운동성이고요. 오행은 각 계절의 속성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오행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오행이 뭐예요? 겨울에 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음기운이 가득한 계절을 지나 만물이 싹을 트고 성장하는 최초의 기운, 씨앗이 발아하는 힘, 솟구치는 힘, 스프링, 그게 봄 오행이잖아요. 봄의 운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운동성. 만물이 싹을 트고 성장하는 봄의 운동성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화오행은 뭐예요? 여름이 됩니다.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죠. 만물은 최고조로 막 성장을 합니다. 나무가 가지를 치고 잎을 막 틔워요. 퍼지는 힘이죠. 맞습니다. 이게 여름의 운동성이에요. 여름의 운동성. 토오행은 제가 일단 뺄게요, 여러분. 금오행은요, 가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태양의 열기가 식어가요. 그리고 만물이 결실을 맺죠.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의 운동성이죠. 그러면 수오행은 뭐의 운동성이다? 겨울의 운동성이죠. 날씨가 엄청 추워집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활동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개구리나 뱀이나 곰이나 어디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겨울잠을 자니까. 그래서 봄은 시작하는 힘이 강하고 생장의 힘이죠. 제가 이걸 이미지로 좀 만들어봤어요. 다 이해되실 겁니다. 목은 생장하고 시작하는 힘, 화는 확장하는 힘, 금은 뭔가 수령을 맺고 결실하는 힘, 수는 이제 응축이 되죠. 그래서 생명의 힘들이 모여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행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또는 명리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목오행을 왜 나무라고 할까요? 왜일까요? 봄이라고 하는 그 생장의 기운, 시작의 기운, 그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가지고 있는 운동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나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까먹고 목오행은 나무예요. 화오행은 태양이에요. 불이에요. 이래버리면 목오행이나 화오행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선후 개념이 뒤바뀐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나무를 보고 저건 목오행이야 라고 한 게 아니고요. 또는 목성을 보고 저게 목오행이야 라는 개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얘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원래 최초에 음양오행이 아니고 음양사행이 있었다. 뭔 얘기냐? 음양사행이 있었고요. 음양오행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음양오행과 사행은 다르죠. 토오행이 있냐 없냐죠. 토오행은 뭘 나타내요? 중용, 중재, 조화의 속성이 있고 계절로 치면 환절기가 있고요. 간절기가 있죠. 그게 토오행이죠. 근데 원래는 제가 음양오행이 아니고 음양사행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고대 중국에서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 시대 때 갑불문이 등장했어요. 이때 음양이론의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음양오행이 아니고 음양의 이론에서 처음에 사행체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 목오행, 화오행, 금오행, 수오행입니다. 여기에는 토오행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최초로 오행을 만들어낸 건지 아세요? 춘추전국시대 공자, 제자, 백가사상이 막 등장했던 공자, 맹자, 노자, 법가, 묵가 그 춘추전국시대예요. 기원전 이게 5세기부터 한 3세기 정도 됐을 겁니다. 이때 여러 그 제자, 백가 사상 중에서 음양가라고 하는 학파가 나와요. 우리가 음양오행할 때 음양가요. 음양가. 이 음양가를 대표하는 학자가 누구냐면 추연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학파를 이끌면서 음양사행에서 음양오행을 발전시켜요. 음양오행의 핵심이 뭐냐? 상생하고 상극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생상극 개념을 이미지로 형성한 게 이거잖아요.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나아가서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개념이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음양사행일 때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처음에는 오행, 그리고 화오행, 금오행, 수오행 이렇게 사행체제로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계절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어요. 자, 목생화입니다. 이건 뭐냐? 봄의 기운은 여름으로 흘러간다. 이해되시죠? 금생수는요? 가을의 기운은 겨울로 흘러간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목하고 대치되는 오행이 뭐예요? 금이죠. 금극목이라고 해볼게요. 이러면 봄의 기운과 가을의 기운은 서로 대립을 합니다. 수국화도 있죠. 여름의 기운과 겨울 기운은 서로 대립합니다. 근데 음양오행이 아니고요. 음양사행만 있었을 때는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걸 설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화가 금을 극한다. 이해되시죠? 근데 화가 금을 생한다 라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때 이걸 화, 금, 수로 봤어요. 이때는 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걸 화가 금을 생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거 화극금인데 화가 금을 극하는 건 참 어려워. 그래서 금화교역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금화교역. 봄하고 여름은요. 그리고 가을하고 겨울은요. 뭐가 다르냐면 봄, 여름은 양의 기운이 그래도 가득하죠. 가을과 겨울은 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근데 봄하고 여름에는 이 양의 기운이 가득했는데 가을하고 겨울에는 음의 기운이 가득하니까 이 양기가 가을, 겨울이라는 음기로 변환되는 시점인 거예요.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게. 근데 옛날 선인들이 보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여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기온이 갑자기 확 떨어지지? 이게 점진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금화교역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화가 금을 녹이고 금은 화에 의해 재련된다 라는 뜻이죠. 금화교역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간지로 풀면요. 천간에 경금이 있습니다. 이 경금이 정화를 만나면 아름답게 재련되어 가치를 빛낸다 뭐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금화교역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쓰인 게 아니었어요. 금화교역은 뭘 나타냈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충돌과 어려움이 많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왜? 여름은 태양이 강해요. 그리고 열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을로 넘어가면서 어때요? 어떻게 돼요? 기온이 뚝 떨어지죠. 근데 이 과정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본 거예요.
점진적이지 않고 막 조화롭지 않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음양에서 사행 체제였을 때는 이게 이제 주역이 발달됐던 체제라서 음양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발전돼가지고 주역은 64개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 이분법적인 관점으로는 뭔가를 둘로 내가 쪼개거나 뭔가를 나누는 거는, 그러니까 쪼개거나 합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오행의 생과 극의 관점에서는 화오행하고요, 금오행의 연결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화가 금을 극하지 화가 금을 생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 음양가라고 하는 학파가 기존의 음양사행에서 토오행을 발견하고 음양오행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음양오행론이에요. 그래서 이 토오행은 뭔가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국밥을 먹습니다. 근데 스텐 그릇에다가 국밥을 담아서 먹는 거하고 톡이 뚝배기로 된 거에 국밥을 담아서 먹는 거라고 뭐가 더 오랫동안 따뜻한 국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깥의 차가운 기온과 안에 있는 뜨끈한 국밥의 온도를 조화롭게 서서히 스무스하게 이어주는 게 톡이죠. 토로 만들어진 그릇이죠. 그게 토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오행은 뭔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토오행이 무슨 역할을 하더라? 환절기, 간절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오행의 개념을 이제 이렇게 확장한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목화토금수 할 때 토오행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천간의 모토하고 깃터죠. 제가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간목, 을목은 봄이죠. 병화, 정화는 여름에 속해 있습니다. 경금, 신금은 가을로 알고 있죠. 임수기수는 우리가 겨울에 배속된 간지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무토, 기토는 환절기죠. 이 개념을 처음 발견한 게 누구다? 춘추 전국시대 때 음양가라는 학파입니다. 근데 이 상생상극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을 한다. 그러면 얘는 목생화죠. 바로 다음 단계를 생합니다. 그런데 극은요, 다음 단계를 극하죠. 목극토. 토가 수를 극하는데 다음 단계죠. 그래서 음양가가 뭘 한 거냐면요, 원래는 목하고 화하고 금하고 수만 존재를 했었어요. 이게 기존의 사행체제였습니다. 여기에 토오행의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근데 이게 4개였다가 5개로 되죠. 원래는 음양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는 음양에서 사행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데 여기에 토오행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어떻게 돼요?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홀수가요, 원래는 우리 자연이 되게 복잡하고 미묘하잖아요. 이 자연의 변화 양상이라고 하는 게, 이걸 홀수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정밀하게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음양가의 사상적인 업적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토성이 왜 추가가 됐을까? 목화토금수의 토성이 토오행을 상징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목성이나 화성이나 토성이나 금성이나 수성은요, 옛날 고대 바빌로니아나 그리스나 이집트, 고대 중국에서도 이미 다 눈으로 관측이 가능한 행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이 뭔지 아세요? 토성입니다. 토성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토오행의 개념을 발견하고 토오행의 개념을 오행 체계에 편입시킬 때 저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토성을 마지막으로 상징화시킨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만약에 천왕성, 해왕성, 영왕성이 고대 중국에서도 눈으로 보였다면 과연 음양 사행론이 음양 오행론으로 발전이 됐는데 어쩌면 음양 칠행론이나 음양 팔행론으로도 확장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추연이 홀수를 발견한 것 때문에 음양 칠행론은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데 음양 팔행론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음양 칠행론이나 팔행론이 만약에 나왔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철학의 기틀이, 사상적 틀이 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화, 토금, 수, 오행이 형성된 게, 오행론이 등장한 게 어떤 천문학적인 관측의 한계 때문이다 라는 그 주장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음양 오행론은 관측 가능한 천체를 기반으로 형성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무식한 사람들이 저 목성하고 토성하고 금성 이런 걸 보고 오행을 만들어낸 거야 라고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동양에서는요, 음양 오행론이 대단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음양론이 일단 주역의 궤를 64개로 발전시켜서 세상의 모든 변화 원리를 주역의 궤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때도 음양 오행이 확실하게 자리 잡혔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노자나 장자의 도가사상, 거기에도 사람은 자연과 합일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공자나 맹자나
정치 철학도 인간을 위한 그게 근본이 돼야 된다고 했었고, 그런 육아 사상들 또는 법가나 뭐 무가 사상도 전부 다 음양오행의 영향이 어느 정도 다 있었거든요. 그걸 다 기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음양사행론을 쓰는 게 아니라 왜 음양오행론을 쓰고 있을까요? 왜 이걸 동양 철학의 사상적 근간으로 여길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자연의 변화 양상을 오행으로 놓고 보면 체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명리학의 천간, 지지, 간지죠. 천간, 지지는 원래 음양오행론과 전혀 별개의 산물이었다. 제 지금 주제가 뭐예요? 천간과 지지는 음양오행이 아니다죠. 많은 분들이요,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음양오행론이 만들어진 다음에 천간하고 지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천간하고요, 지지는요, 옛날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때 이때 갑골문이 나왔었죠. 이때부터 역법으로 쓰였던 기호예요. 천문학하고 관련돼서 달력으로 쓰였던 기호입니다. 음양오행, 그러니까 음양 사상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발전해가 주역이 막 나왔었죠. 주나라의 역학이 주역이잖아요. 그거랑은 별개로 갑골문이 막 등장했을 때 천간하고 지지가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하고 지지가, 일단 천간은 10천간이죠. 지지는 12개죠.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는 원래는 음양 사상하고 별개로요, 어떻게 쓰였냐, 계절의 순환 주기를 나타내는 기호 체계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달력으로 쓰인 거예요. 달력. 올해 을사년이잖아요. 달력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네,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 순환 주기가 뭐예요? 10천간 곱하기 12개의 지지, 12지지를 하면 이제 60갑자가 만들어지잖아요. 60개의 순환 주기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달력으로만 썼고요. 지금은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천간하고 지지를 통해서 뭔가 인간의 운명이나 뭐 이런 걸 해석하는 기호로 쓰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 음양오행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춘추 전국시대부터 간지가 오행과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간목은 양의 목이죠. 을목은 음의 목이고요. 병화는 양의 화고 정화는 음의 화죠. 이렇게 음양오행이 간지에 배속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지도 당연히 이때부터 음양오행하고 결합하면서 더욱더 풍부한 뜻을 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원래 간지는 독립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음양오행과 별개로. 근데 나중에 춘추 전국시대 때 음양오행론하고 결합하면서 사주명리학으로 발전되게 된 겁니다. 우리 국내 유명한 명리학자 중에 박청화 선생님 계시잖아요. 박청화 선생님은 참고로 수업을 할 때 천간하고요, 지지를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음양오행을 가르치세요. 박청화 선생님은 명리학은 이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를, 그 운동의 속성을 간목과 을목, 병화와 정화, 무토와 기토, 경금과 신금, 임수와 계수라고 하는 천간만 해도 10개로 세분화시켜 나눠놨고 지지만 해도 12개로 나눠놨는데 이게 천간이고요. 이게 지지죠. 지지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12개로 나눠놨어요. 임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이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속성과 변화를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사주명리학의 고유한 기호로 나눠놨는데 그걸 음양오행으로 배속을 시켜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간목과 을목을, 아, 간목은 양의 목이야, 을목은 음의 목이야. 그러니까 간목은 음기가 가득할 때 새싹을 발화시키는 힘이죠. 이게 잘하다가 이제 음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새싹이 퍼지다가 옆으로 방향을 다르게 하죠. 이걸 굴신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간목이 직진성이 강하다면 을목은 주변에 방해물이 있으면 그거를 휘감고 가든가 하죠. 그걸 굴신의 속성이라고 하죠. 자연의 변화 양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음양오행을 배속시키는 순간 사람들이 아, 간목은 양의 목이야, 을목은 음의 목이야 라고 하지 않고 간목과 을목은 목이지, 병화와 정화는 화지라고 생각하면서 명리학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환 선생님은 음양오행을 나중에 언급하십니다. 천간하고 지지를 먼저 가르치세요. 재밌죠? 네.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은 이미 천간하고 지지라고 하는 자연의 변화 양상을 기호로 만들어낸 걸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만약에 명왕성, 해왕성,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청왕성, 해왕성, 명왕성. 지구에서부터 가장 먼 걸로 하면 천해명,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얘네들이 만약에 고대에서도 관측이 가능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상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던 음양오행론이 음양칠행론이나 팔행론으로 확장하거나 발전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을 쓰잖아요. 일요일과 월요일은 해와 달이죠. 근데 요게 좀 바뀌어가지고요. 다르게 날을 표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또 이런 게 미리 발견됐다면 사주 명리학의 간지가 음양오행과 결합이 됐는데 만약에 음양칠행이나 팔행하고 결합하면 어떤 모습이 됐을까 하는 막 재밌는 생각도 혼자서 해봤어요. 물론 음양사행론이 음양오행론으로 발전을 했죠. 이거랑 별개로 음양칠행론이 나왔다가 또는 음양팔행론이 나오는데 얘네들끼리 막 소수 학파의 의견끼리 막 결합하다가 음양칠행론이나 음양팔행론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랑은 별개로 음양오행론이 지금 동양 철학의 어떤 사상적 근간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만약이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게 참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낸 역사는 여러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뭐 하나가 선택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나비 효과기도 하지만 만약에 몽골이 고려를 정복했다?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임진왜란 졌다면 지금 우리가 일본어를 쓰고 있겠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또 이기면 세계 지도가 달라졌을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의미에 집중하기보다 그 힘이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니까 그냥 오행론에서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된 건 그 유명한 물리학자 선생님을 제가 좋아합니다. 책도 많이 그분이 쓰신 책 웬만하면 다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조찬론때 명왕성하고 천왕성하고 이런 게 옛날에 안 보였으니까 사람들이 음양오행론을 만들어낸 건데 다 쓸데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서양식의 교육체계를 도입했다 보니까 지금 2025년이라고 하죠. 숫자를 써서. 그런데 옛날 조상들은 을사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초등학교 때 저는 그래도 이 간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걸 수업 때 다 빼버리니까 한문 시간 때 한 번도 안 가르치니까 한문 시간을 없애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을사년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전 이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천왕성은 옛날에 눈으로 아주 희미하게 보이긴 보였대요. 근데 이제 행성이 아니고 그냥 별로 좀 오인이 됐다고 합니다. 행성은 자기가 이제 일정한 궤도로 도는 별이고요. 별은 그냥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합니다. 행성은 또 빛을 스스로 내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만약에 천왕성과 명왕성과 해왕성 이런 게 고대 중국에서도 맨눈으로 관측이 됐다면 어땠을까? 물론 서양에서는 천왕성이나 명왕성이나 해왕성 이런 것들이 점성학에서는 되게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중요한 별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술연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요, 이 명왕성이요, 실은 인간의 그 골기, 뼈하고 관련이 있는 행성이에요. 뼈. 그래서 기술연 하시는 분들은 그게 눈으로는 안 보였지만 옛날에 조상들이 명왕성의 기운을 느끼긴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사이비 과학 같은 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기술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결정된 걸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역사 속에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학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주제로 짧게 영상을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사주 푸는 시간도 아니고 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 없어하는 주제이긴 해요. 음양오행 다 알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 없는 주제이기도 한데 한 번쯤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실 때 연결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남은 시간 모두 편히 쉬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잉!